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에게 얘기가 부끄러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던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남들 눈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확신으로 변했어요. 연애 때도 남편이 잠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30시간 정도 자면 오래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밤을 새도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건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의 밥을 챙겨주고 출근을 시킨 후 집안일을 합니다. 그 후 소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져요. 남편은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무조건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살이든 뭐든 딱 사랑을 나누고 나서 다시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신혼이고 연애 때부터 잠자리가 잦았으니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매일같이 이러니까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무슨 숙제처럼 꼭 그 시간에 무조건 해야 하냐고, 그런 게 불편하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온종일 일하면서 참아서 그런다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냐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밀린 드라마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면 또 하자고 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점점 자꾸 건드리니까 저도 모르게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드리는 남편이 불편하고 싫어 서 그런 거 맞는데 뭘 입어도 상관없이 자꾸만 남편은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슬금슬금 건드리는 남편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화를 버럭낸 적이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건드리라고.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가장난 사람 같다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려서 방에 들어가 봤는데 남편이 글쎄 울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울고 있길래 오히려 제가 더 당황을 해서 왜 울고 있냐고, 울지 말라고 달래고 또 달래줬어요. 이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보면 자꾸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고 달랬는데 그 상황에 결국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벽 시간이에요. 겨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자꾸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살짝 눈을 떠보면 저를 깨우려고 합니다. 살살 간지럼을 태우며 제가 깨길 바라는 눈치인데 절대 깨기가 싫어서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해요. 저기서 깨면 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확히 말하면 잠을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자고 자꾸 사랑을 강요하는 게 큰 문제예요. 하루에 3번, 하다못해 5번도 요구를 하는데 저는 지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편이고, 남편은 안 잡니다. 원래 안방에 TV가 없었는데 남편이 TV까지 달아놓고 내내 제 옆에서 딴짓하다가 저를 깨우고, 이게 저희 부부 일상이에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서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 7개월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남편이 너무 하자고 해서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저처럼 당해본 사람들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저 부러운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제가 친정집 핑계 삼아 친정집에 일주일 정도 있던 적이 있어 요 한 2일 정도 남편의 요구 없이 편하게 자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저녁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왔고 저희 부모님은 사이 왔다고 두 여덟 벌려 반겨주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설마 했던 게 남편이 부모님들의 선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빈손으로 간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피곤하다며 자고 가겠다고 했고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처음으로 들어본 거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먼저 잠들었거든요. 저는 친정 엄마 뒷정리 도와주고 나중에 들어와서 친정집이고 하니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3초 정도 지나니 슬금슬금 또 더듬는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미쳤냐고 했어요. 여기 부모님도 다 계신데 제 정신이냐고 당장 그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리 없이 조용히 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 일이나 못해서 미칠 것 같았다면서 위로 올라오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5일 뒤면 집에 갈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장인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친 사람 같다며 소리를 질렀고 곧장 친정집에서 끌고 나와서 차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이 짐승이냐고, 왜 그런 걸 못 참냐고 물으니 남편은 제게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인데 왜 참냐고 하더군요. 말을 듣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이랑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정집에도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홀로 서류만 숙소 하나 얻어서 2주 정도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 2주 동안 남편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도 전화를 하는 탓에 제 핸드폰은 2주 내내 거의 꺼봤어요. 친정집과 지인들이 걱정할까봐 여행 중이라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돌려서 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미쳐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힘겨워해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 두 번 해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을 해버리니 체력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제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보니 대나무 숲에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대한 물먹은 사람이라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지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아버지 일만 보고 따라왔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었대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그 주변 지역에서 말 터놓고 지낼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를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다행히 둘이서 죽도 잘 맞아서 둘이서 매번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관두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지냈던지라
그리고 저 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분이시라서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다음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이 이 이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랬나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웃는 게 참 예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키도 작았고 동안에다가 얼굴도 작은 여리여리하던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제가 크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덩치가 더 크게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국 땅 안에 있는데 못 만날 게 어딨냐며 어머니와의 이모는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엄마의 친구이자 이모라고 따르던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던 그녀와 떨어지게 되니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녀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눈물까지 흘려줬는데 그날 그때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BC 혹은 연상 취향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상이라는 게 사실 나이차가 한두 살 많은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을 때 연애를 하면서는 또래의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아무튼 속으로 아쉬움은 많았지만 제 취향을 들킬 수 없어서 사실 그때는 주변 친구들도 여자 그룹 가수 누구,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금 누구, 주인공 동생으로 나오는 누구 하면서 다들 연하나 동갑내기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 저는 선뜻 여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 엄마로 나오는 사람이 더 예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저도 남들하고 똑같이 나의 비슷한 직장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서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주변에서 오해들 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연애였어요. 그래도 첫 연애라고 내심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역시 중요한 순간에 커지질 않으니 한참 때인 나이인데도 두 사람의 연애 관계가 더 발전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 여자친구가 저를 많이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는 일으켜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요. 그 여자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녀도 사람인데 당연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결국 그녀는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긴 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만큼 희생해준 좋은 사람이었던 여자친구가 나를 두고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더 컸지요. 게다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첫 여자친구였기에 여자친구의 바람에 저는 시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업해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업을 해둔 게 너무 오래 전이었어서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다 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으니 제가 대학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저에겐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모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던 건지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면서 오랜만에 이모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작은 사진으로 보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의 사진을 터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작고 아담한 체구도 그대로였고 얼굴살이 조금 더 빠졌을 뿐 저를 설레게 했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산에라도 놀러 갔던 건지 등산로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창을 보니까 메모 남겨놓듯이 해놓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약간 냉소적인 구절을 상태 메시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려보면 옛날에 해놓은 과거 사진들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때 직감적으로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받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친구와 그렇게 노력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번을 재구실을 못했던 게 사실은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그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작정 짐 싸들고 이모가 살고 있는 예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다 보니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모 집에 찾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이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10년이고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긴 하지만 새감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집부터 바뀌어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찾아간 동네였으니 그녀를 찾아 햄을 봐야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대놓고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멀리 떨어져도 얼굴 못 보고 지낼 일이 있냐고 했었지만 정말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만나던 이모였는데 이사 가자마자 10년 동안 그냥 아예 남이 되어버렸었거든요. 내 번호가 저장이나 되어 있으려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거면 왜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는지 제가 얼마나 이모를 보고 싶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모와 저는 오랜만이라며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졸업 잘했니? 회사는 다니니? 등등 별 시덥잖은 안부를 물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도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해졌는지 오랜만인 건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모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과 프로필 메시지 보고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한테 실은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동네까지 내려와 있다. 이모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사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만 보고 누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오겠다고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제 또래 여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모도 이해나 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이모의 나이차와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밖에서 한 10간 정도를 기다렸나 이모가 헐레벌떡 제가 있는 곳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화장도 싹 하고 머리도 다듬어져 있는 게 조금 멋을 내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모의 아름다움이 참 좋긴 했는데 사실 회사 출퇴근할 때 하는 정도의 꾸민 모습만 봤지 진짜로 이렇게 마치 애인을 만나듯 꾸미고 나온 이모의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설레게 만들던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 묘한 고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그녀를 만났는데 이번엔 남자 대 여자로 단둘이서 만나고 있으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게 없었지요. 직접 만나니 이모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이모의 현재 상황을 말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로 가기 전부터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대가리 크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며 힘들게 키워준 것도 모르고 돈 많은 아버지 따라갔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 혼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모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은 이러하다며 현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모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내려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커피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같이 술 마셔주면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눈빛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단 저에게 알겠다는 말을 하고 어렸을 때도 자주 가던 동네 경양식점 같은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좋긴 하지만 일단 옛날식 경양식집이라서 자리도 벽으로 달칸마다 나누어져 있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 나누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솔직히 이모가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저랑 첫 잔을 했더니 벌써 술을 같이 마실 정도로 큰 줄은 몰랐다고 시간이 참 빠르다더니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해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술을 한두 잔 나누다가
저도 이모에게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인 남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와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던 사실까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가 있었다고요. 이모도 이모 나름대로 그 나이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대충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몸쪽 꽉 찬 돌직구를 날려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말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모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재구실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모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도 앞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제 마음과 심리적인 요인을 알 수 있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모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이모를 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는 했지만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는 역시인가? 술 앞에 장사가 없다더니 결국 이모도 이모 스스로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건지 나름 이건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야라고 대의명분을 만들려던 상황이었지요. 이모는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이모의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이모가 알아서 잘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이모를 부축하고 이모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세가 완전체 두껍고 질긴 청바지를 뚫어버리고 나올 기세였으니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오래된 첫사랑이자 제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고향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내가 있다니 오히려 그게 더욱더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더군요. 게다가 저는 이미 10년이 아니라 아마 철들었을 때부터 계속 이모를 제 곁에 두고 싶어 했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이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로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결국 주말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그녀의 올가미에 꽉 물린 듯 했습니다. 그녀도 은퇴를 한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제가 매주 말마다 집안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싶어서 아예 그녀에게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녀는 저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겨우 내 것으로 쟁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하여 그 자리에 이모를 데리고 나갔을 때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취직 후에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만남이기에 결국 이모와 둘이 살림을 합쳐서 지내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저와 이 이모의 사이를 인정해줄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찌나 야박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주 제대로 배웠죠. 그래서 공짜 바라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고 남 뒤통수 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7일 떨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과 가족까지 되면서 저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모두 제 감을 무시한 행동으로 치르게 된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풀이를 하려고 이곳을 찾았고요. 제가 풀어낸 얘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젊을 땐 사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요. 남편은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게 또 자칫하면 떼돈을 잃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성과가 좋아서 자신 있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수입이 꽤 좋았거든요. 덕분에 저도 딸아이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일을 비관한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두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상해 한마디를 안 했는지, 왜 한 번도 우릴 생각하지 않았는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이미 죽은 사람 욕해서 뭐 하겠느냐마는 그때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남은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워낙 투자감을 크게 잃은 상황이라 손해본 사람들이 저희 집에 계속 찾아오고 그 일로 사람이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본 돈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상황에 저희를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상황을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만 했던 제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뒷수습을 하고 나니 저와 딸에게 남은 것은 현금 300만 원이 다였어요. 그것도 겨우 건진 돈이었죠. 살던 집도 넘어가고 가진 것도 없이 앞으로의 생계까지 모두 제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시부모님마저 저희를 외면하셨어요. 우리 동원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혼자 죽어. 네가 집에서 애를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오죽했으면 저 자식을 두고 죽었을까? 나는 너 보고 못 산다. 그러니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시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것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화살이 절기로 쏟아졌고 매정하게 친손녀까지 외면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이 감당하기 어려우셨겠지만 그게 왜 모두 제 탓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고로 어렸을 때 돌아가신 터라 의지할 곳이 없던 저는 오롯이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작은 쪽방 하라고 해서 자리 잡았어요. 너무나 막막했던 그 시절. 다시 생각해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정말 아이를 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울음이 툭툭 치고 올라왔지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을 돌렸어요. 나는 엄마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며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당장 일할 곳부터 구해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근처 시장으로 무조건 나가봤죠. 거기 상가 상인들에게 일일 이 사람 구하냐고 물으러 다니다가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했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혜인아 엄마가 올 때까지 문 잠그고 있어야 해. 알았지?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 엄마 나 무서운데.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돈 벌어야 하잖아 알았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게 무서운 딸은 출근하는 제 바짓가랑이 잡고 계속 울어댔어요. 그런 아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야 했고 내가 처한 상황이 기가 막혀서 눈물바람으로 출근을 했어요. 막상 출근을 하고 나면 신세 한탄 같은 건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너무나 분주했기에 시키는 일을 정신 없이 해야 했거든요.
식당 주방 일은 처음 해본 일이라 실수도 참 많았어요. 살림 경력이 8년이나 됐지만 집에서 하는 것과 업소에서 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줌마, 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정 못 봐줘.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여자 주인이 그렇게 저를 달달 볶았어요. 물론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랬던 거겠지만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라는데 매번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그러니 저도 많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입 꾹 다물고 일할 수밖에요. 그래도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남편 그늘 아래 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도 알게 됐고요. 먼저 간 사람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고마운 것도 알게 됐죠. 그렇게 하루만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루만 생각하고 살고 그 다음 날에도 그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그냥 사라지더군요. 머릿속에 어떤 희망이나 계획 같은 것 없이 일하고 살자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이 많기도 하지만 매정할 때는 또 가차 없잖아요. 남편 없이 산다고, 외지인이 따라 나 데리고 산다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시골 동네에 이 집 야박하다지만 그래도 몇 년을 쭉 살면 받아줄 법도 안 돼. 끝까지 외지인 취급에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집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날까 봐 수근거리고 챙겨주는 척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밤에 자고 있는데 동네 남자 하나가 쳐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놀란 남자가 그냥 도망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몹쓸 짓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이부자리 손 닿는 곳에 항상 망치를 놓고 살았어요. 집안에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냈는지. 딸이 없었다면 저는 못 이겨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지 말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팔자를 고쳐야 하는데 남자 돋보면서 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저희 딸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됐어요. 잠자는 습관 외에는 전부 일을 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도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진짜 모으기 힘들었는데 몇백만 원이 되자 그 다음부터는 모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계속 모았어요. 옷도 진짜 안 사 입고 두 벌로 번갈아 입으면서 지냈어요. 먹는 것도 딸이 챙겨주는 거 빼고 김치 한 조각에 물 말아 먹고 그랬어요. 제대로 먹는 건 없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제 몸은 뼈만 남아 앙상했지만 악으로 참으며 견뎌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세차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옆에 바로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그곳 사장님과 인사를 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아파트 투자에 대해 듣게 됐고 그날부터 저는 그 부동산으로 매일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아 혜인이 엄마 왔어. 아이고 또 음료수 사왔네. 왜 이리 자꾸. 그냥요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사장님. 10원짜리 하나도 악착같이 모으던 저였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비싼 음료수를 마다하지 않고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동량을 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저를 사장님도 점점 익숙하게 받아주셨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 사정을 모두 알게 됐어요. 아이고 혜인이 엄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속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그래도 대단하구먼. 어린 딸 혼자서 건사하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요, 사장님. 저 돈 벌어야 해요. 우리 딸, 저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사장님께 매달리시다시피 부탁을 드렸어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던 사장님은 곧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날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장님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딴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발을 내일 염두를 안다는 케이스였어요.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을 끼고 어찌어찌 하더라도 이자네 돈까지 감당하려면 제가 버는 걸로는 무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생선가게 할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 가게가 바쁠 시즌에 제가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게 돌아가는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그만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왜 가게 접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 아니래. 예, 암이요. 평소 기침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시고 그러시더니 결국 암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참 살갑게 대해주시던 분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부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기부도 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이 가게 혜인 엄마가 마트 해볼래? 이 시장에서 생선 가게 여기밖에 없어. 성실하기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제가 이 가게를요. 저 가게 살 만큼 돈도 없는데요. 얼마 있는데? 그것만 주고 가져가. 정말요? 그래 가져가. 사장님은 500만 원에 그 생선 가게를 넘겨주셨어요. 권리금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생선 공급을 받는 거래처며 납품 거래처까지 싹 다 알려주셨고요. 그간 저를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리 마음을 먹으셨다면서 잘 운영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말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내 나름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기회가 굴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 찾아가서 보살펴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5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자식이 없으셔서 돌아가신 이후의 장례를 제가 직접 다 정리해 드렸고 납골당까지 모셨죠. 정말 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챙겨드렸어요. 가게를 인수받고 온 정석을 쏟아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버는 돈 족족이 모아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선 가게는 저에게 둘러온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디딤돌 삼아 저는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아파트가 3채, 상가 건물이 한 채 생겼고 딸도 다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아끼고 또 아끼며 내 몸 돌보지 않고 사람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저 스스로가 대견하겠어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 살만해지니 딸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밖으로 돈 벌러 다니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불쌍한 내 딸. 제가 일을 하러 나가 있으면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때 묻은 곰 인형 하나 의지하고 저를 기다리던 착한 내 딸. 이제는 제가 다 이뤄내. 딸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딸은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워낙 보살핌을 못 빼고 자라서인지 불안증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혼자 가는 걸 극도로 힘들어했고 당연히 성적도 바닥을 기었죠.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도 되지 못해 겨우겨우 지방대에 입학해
졸업장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딸은 성적도 대학 졸업장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대학에 입학하고는 몇 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하나같이 만나는 남자들이 이상했어요. 심약한 우리 딸 이용해 먹으려는 논팽이들만 들러붙는 거죠. 너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 말이야. 한 번은 용돈 쓰도록 준 카드 대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역을 보니 죄다 식당의 영화관에 쇼핑 목록이더라고요. 필요한 옷이나 가방, 신발들은 제가 다 사주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 물어봤더니 딸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거 제식이 오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왔어. 뭐 그럼 이거 전부 그 녀석 거 산다고 썼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왜 사줘? 선물해 달라고 조르니까 거절을 못해서. 혜인아. 딸은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한 번 맛을 들인 그 녀석이 우리 딸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요. 딸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울고불며 못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먹지 못한 남자들만 자꾸 줄줄이 붙었어요. 하나같이 어쩜 그리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건지 너무 속이 상했지만 이미 다 큰 아이 따라다니면서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제 속만 터져나갔죠. 그렇게 알게 돼서 헤어지게 한 것만 여러 번. 그러는 동안 결심한 건 결혼 말은 꼭 중매를 시켜야겠다는 거였어요. 결혼은 연애랑 다르잖아요. 결혼하고 헤어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혹시나 아이가 생기면 더 곤란해지니 제대로 된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결혼만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시키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 호텔 커피숍을 약속 잡았어. 오후 1시니까 나가봐. 나 손보는 거야. 너도 계속 나이 먹어가는데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어중이 떠중이들만 만나고 다닐 거야?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아휴 또 생겼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엄마 잘 아는 분께 부탁해서 말하는 자리니까 그냥 나가. 싫어 엄마 안 나갈래. 딸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내 말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고집을 부리니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한번 보자고 했어요. 내 눈에 들면 허락하겠다면서요. 이상한 놈 같으면 바로 떼어낸 요량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역시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딸이 데려온 남자는 3살 연상이었고 직장인이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와 만나는 자리가 처음인데도 살살 웃으면서 주눅 한번 들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순둥이 우리 딸이 홀딱 넘어간 거죠.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 나누었지만 딱히 믿음이 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듬직하고 우직한 그런 사이감이 좋은데 팔랑팔랑 거리는 놈이라 느낌이 강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나고 온 뒤 솔직하게 말했어요. 신랑감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오늘 한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냥 나 믿고 만나게 두면 안 돼. 이 사람은 달라. 이전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잘하는 애가 여태 만난 놈들마다 뒤통수 쳤니? 엄마. 결국 그날 딸과 대판 싸웠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자 하나가 뭐라고 모녀 사이에 이렇게 불화를 만드는 건지. 딸이 어릴 적 받지 못한 정을 자꾸 다른 데서 채우려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한데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저의 고민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기만 했어요. 제가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만나겠다고 하니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결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연애나 실컷 해라 싶어
그리 뒀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바람을 2번이나 피워서 들키더라고요. 바람 핀 걸 알게 돼서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아내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어요. 역시 그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더군요. 헤어지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얻는 것 없이 딸과 싸우기만 해서 결국 제가 한 발 물러나 계속 지켜봤어요. 재불에 지쳐 언젠가는 둘이 끝이 날 거라고 여겼는데 글쎄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결과라 너무 놀랐고 저는 2번 생각하지 않고 결사반대를 했죠. 이거사. 너 놔두고 2번이나 바람핀 놈이야. 근데 뭐래. 결혼을 해. 내가 제정신이야.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 바람 피운 거 맞는데 그 실수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엄마. 제발 허락해줘. 딸은 결혼시켜달라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만나는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네 장모야? 저 혜인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연애하는 동안 내가 아는 바람만 2번이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저는 강경하게 나갔어요. 제 사전에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참 끈질기더군요. 도대체 물러설 기색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딸까지 합세를 해서 저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제 본능이 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시키고 맙니다. 제가 허락을 한 건 모두 딸 때문이었어요. 딸만 마음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텐데 딸이 오히려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허락은 했지만 저는 분할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혜인이 덕분에 이 결혼하는 거야. 알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자네 못 믿네. 그러니 나한테 믿음을 줘. 네 장모님. 뭐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사이된 남자는 자신 있다고 말했고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 후 한 번이라도 바람을 피울 10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 후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받겠다고 했어요. 사해될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각서가 있어야지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기꺼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그 전에 딸이 만났던 여러 남자들과 자기는 다르다며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형편은 된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성 내키지 않는 사교육감이었지만 저는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초 딸아이는 정말 행복해했고 사이도 애사롭게 굴며 저희 집에 왕래도 자주 하며 지냈어요. 점점 저도 사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면 모을 돈도 없고 그러면 돈 버는 재미가 없어진다며 사이에게 신혼집을 마련할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으려고 돈을 해주었어요. 사위는 아니라며 젊었을 때 고세는 사소한다며 마다했지만 저는 사위뿐만 아니라 제 딸이 돈 걱정 없이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고집을 피워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아주었어요. 사위는 너무 감사하다며 더 잘하겠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죠. 이제는 둘 사이에 근심거리도 없이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젊다며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딸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런 딸이 걱정이 되어 용하다 나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짚어보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고 딸은 수술실에 들어갔고 같이 실려온 사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있을 뿐 다행히 멀쩡했어요. 딸의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혼수 상태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 저를 옆에서 사이가 보살펴 주었어요. 며칠째 계속 의심 없는 딸아이 때문에 저와 사이는 병원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딸의 곁을 지켰어요. 딸의 상태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저는 잠들어 있던 사이를 깨워 병원에는 내가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쉬었다가 오라고 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기로 했죠. 사이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니 못 이기는 척 가방을 들고 병원에 나섰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어서 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 사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이가 걱정이 된 저는 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장모님. 그래 자네 집인가? 요즘 통 병원에 오질 않아서. 네.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혜인이 곁을 지킨다고 병원에 며칠 있는 동안 회사 업무가 밀려서 이것만 처리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나? 회사 일 바쁜데 혜인이는 여전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일 보게. 네 금방 해놓고 갈게요. 사이는 바쁜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났고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띵동띵동.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이가 아닌 낯선 여자가 슬림한 옷차림을 하고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여기 이촌5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청소하신 바구나. 들어오세요. 뭐라고? 오늘 청소하러 오신다는 그분 아니세요? 뭐야 누구 왔어? 낯선 여자 뒤에 서셔 가운만 입고 따라 나온 사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이는 저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야자를 밀치고서 도망가는 사이를 따라 쫓아 들어가 사이의 뒷덜미를 낚아채었어요. 제가 뒷덜미를 낚아채는 바람에 사이는 뒤로 미끌려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고 사태를 파악한 사이는 그제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기 시작했어요. 뒤따라온 여자가 사이에 목덜미를 잡고 있던 저의 손을 잡아 떨어뜨리며 저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요.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아는 사람이야. 오빠. 이 사람이 당신 오빠야. 네 우리 오빠예요. 아줌마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 난리예요. 나. 내 오빠 장모 되는 사람이다. 네. 너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왔어.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이 지랄들이야. 저는 뒤따라온 여자가 사이의 내연녀인 걸 알아차렸어요. 제 딸은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데 사이란 작자는 딴 연이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제 딸의 집에서. 저는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몸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주방으로 가 그릇, 물컵 가릴 것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놀란 내연녀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걸 쫓아가서 그네의 머리끄댕이를 붙잡아 사이의 옆에다가 끌어안쳤어요. 매섭게 씩씩거리며 내려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둘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둘 앞으로 저는 식탁 의자 하나를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너네 둘, 언제부터야? 그게, 똑바로 말 안 해. 언제부터야? 두어 달 됐어요. 두어 달 됐어요, 두어 달. 혜인이도 이 사실을 알아? 아니요, 혜인이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말고 혜인이랑 당장 이혼해. 장모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예요. 장모님만 눈 딱 감아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싫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자꾸 불러오는 바람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혜인이 지금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게 할 순 없잖아요. 어디서 내 딸 걱정을 해.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냐고. 정말 전화 아무 잘못 없어요. 전화 안 된다고 밀어냈는데 장모님도 하시잖아요. 철벽처럼 막아서는데도 여우가 꼬리치면서 자꾸 다가오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이건 제 실수예요. 확실하게 밀어냈어야 했는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장모님, 저 정말 혜인이 사랑해요. 저한테는 혜인이밖에 없어요. 이 오빠 진짜 어이없다. 사랑. 나라도 와이프 돈 보고 결혼한 거라 사랑이고 뭐고 없다며. 마누라 홀딱 벗고 있어도 아무 감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 나한테서 느낀다며. 이 오빠 정말 어이없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그랬어? 뭐 미친년. 새끼야 말 다 했어. 너네가 증인 데려와도 이딴 소리 하는지 볼까? 사이는 내연녀의 말에 당황한 듯 헛소리 하지 말라며 내연녀의 뺨을 때렸고 내연녀도 한 성과라 하는지 사이의 뺨을 똑같이 때렸어요. 씩씩 대는 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저런 걸 믿고 내 딸과 결혼을 시켰다니. 제 눈을 제가 찌른 거죠. 그때 딸을 두들겨 패서라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딸을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아마 그때 전화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둘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게 걸려온 전화는 딸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딸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선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딸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렀어요. 딸에게 달려가 딸을 껴안고 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엉엉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걱정 많이 했지. 나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꽤 돼서. 이거사 나는 내가 못 일어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하암만. 내가 엄마 혼자 두고 어딜 가겠어. 그래. 엄마 혼자 두고 가래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아니야. 나보다는 내가 고생이 더 많았지. 장하다 혜인아. 엄마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 누구야? 너랑 같이 사고 나고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너무 많이 다치고 그놈은 멀쩡해. 지금 어디 있어? 지금까지 너 깨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옷 갈아입는다고 집에 잠깐 다녀온다고 갔어. 저는 사이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차마 딸아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깨어난 딸아이가 혹시나 충격을 받아 또다시 쓰러질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딸 아이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을 열고 헐레벌떡 사이가 들어왔어요. 아까 딸의 집에 있을 때 병원 전화를 받았던 터라 딸이 깨어났단 소리 듣고선 병원에 온 거였어요. 저는 사이에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이는 딸의 곁으로 다가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은 가만히 있다가 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더러 잠깐 자리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말에 병실 밖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이가 고개를 떨군 채 나왔어요. 저는 나가는 사이를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새끼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길래 내가 울고 있어. 엄마. 나 이혼할래. 저는 겨우 의식을 차린 딸아이의 입에서 먼저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마쳐 하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사이가 딸에게 나에게 바람피는 여자가 들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나?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가? 이혼을. 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어요. 너, 저 자식한테 이야기 들은 거야? 엄마. 저 자식이 그러든 자기 바람 난 거 나한테 들켰다고. 썩을. 아까 내가 둔한 놈들 머리를 다 쥐어뜯어놨어야 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 내가 정말 너무 분해했어.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야. 아까 너네 집에 갔다가 내 돈으로 똑똑히 봤지. 내가 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건만 그것조차 너 홀라당 다 이야기하고 간 거야. 정말 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내가 알면 충격받을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가. 내가 당장 이것이. 아니야 엄마. 나 한지 조금 됐어.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러다 이 사고도 났고. 그게 무슨 말이니?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 사이가 와서 홀라당 다 말해놓고 간 줄로만 알았었는데 딸이 사이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니.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딸은 사고가 나던 날 사이가 그 내연녀랑 같이 있는 현장을 목격했고 들킨 것을 한 사이가 부랴부랴 차를 타고 이동하던 딸을 쫓아가던 도중 뒤에서 딸의 차를 받게 됐고 딸은 그 충격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바람에 전복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듯했어요. 여지껏 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바람 핀다는 것을 딸의 입막음을 하려고 쫓아오던 사이에 차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였다니. 저는 눈알이 뒤집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딸의 집으로 쫓아가서 문을 열라며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죠. 현관문이 열리고 사이가 나왔어요. 저는 사이를 보자마자 사이의 목에 팔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어댔어요. 사이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저는 사이의 얼굴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공격을 받았던 사이는 처음에는 막고 있다가 점차 저를 힘으로 제압을 했고 왜 그러냐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맞은편에 살던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남자 하나는 저희 양손을 붙잡고 있는 사이를 저에서 떨어뜨리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사이는 그런 남자에게 남의 일에 관심 끄라며 어깨로 밀어냈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를 뒤따라오던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사이는 경찰을 보자 장모님이 화가 나셨는지 무작정 달라붙어서 방어를 했었다며 아무 문제 없다며 흔히 있는 가정사라고 경찰들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내 딸을 죽일 뻔한 사람이라며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 한다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제 말을 들은 경찰은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며 우리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사서 사회를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으로 걸었어요. 결혼하기 전 바람피다가 결리일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와 사유와 내연녀의 대화가 남긴 동영상을 지속물로 제출했어요. 사이는 재판을 통해 죄값을 받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어요. 딸은 지금껏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다른 남자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이에게 맞아도 배신과 버림을 받게 되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고요. 몸이 나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만 병든 마음이 나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딸의 상태를 저는 가늠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딸은 다시는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위해서 먼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야겠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엔 너무 힘들겠지만 딸을 위해서 저도 마음을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제 속풀이를 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